오늘은 그 두 선생님을 모시고 대담을 하게 되었는데요. 우리의 학맥과학풍 복감 기념 대담을 진행하겠습니다. 두 분의 선생님을 모셨는데요. 동서양 철학을 아울러 공부하시면서 뭐라 그럴까요? 학술 저널리즘 분야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을 개척해 오셨고, 서점에 한번 검색을 해보면 약 100권 가까이 되는 그런 저서를 좀 출간해 오시고, 앞으로도 한 1000권까지 가시려나 모르겠다. 이한우 선생님 모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한우입니다. 작년에 한국 인문 분야에서 좀 약간 뭐라 그럴까요?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면서 대단히 높은 지적 수준이나 통찰력을 보내주셨던 K를 생각한다라고 하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한우 선생님의 우리의 학맥과학풍의 후속 뒷부분을 아마 좀 짊어지고 아마 가실 것 같은데, 임명묵 선생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임명묵입니다. 네. 이제 오늘 대담은 주로 이제 우리 학맥과학풍 속에 있는 이야기들과 그다음에 이제 그 이후의 이야기들을 주로 해볼 텐데요. 95년도 초판이 나오면서의 부제가 네. 한국 학계의 실상 뭐 이렇게 부제가 잡혀 있었어요. 네, 제가 지필 의도가 네. 너무 노골적이었죠. 먼저 한번 의도를 한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의도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은 안 했어요. 다만 이제 제가 다른 학과는 모르잖아요. 사실 다른 학과를 알기가 참 어렵고, 다만 이제 저는 이제 서양 철학을 전공한 상태에서 우리 서양 철학계가 어떻게 이제 이렇게 이식된 거죠. 우리도 이식된 과정을 어느 정도 알게 되면서, 그래? 그러면 다른 분야는 어떨까? 이제 이런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게 이제 기자 초기인데, 근데 이게 단순히 기자적인 관심이라기보다 약간 이제 배경이 있는 게, 제가 이제 주로 대학원에서 공부를 할 때 방법론 공부를 주로 했어요. 석사 논문도 그렇고. 방법론은 이제 사실 좀 굉장히 좁은 의미고, 이거 이제 미국 학문이죠. 메소돌로지라고 하는 거는 미국 학문이고, 그거 말고 독일 쪽은 이제 사실 그걸 훨씬 더 넓게 학문론이라고 해서 범위가 좀 넓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과학적인 것도 포함되지만 인문학적인 것까지 다 포함을 해서 과연 제대로 현실을 포착하는 수단으로서의 방법이 뭔가, 이런 거를 쭉 제가 이제 고민을 했었기 때문에 기자가 되고 나서 그런 척도로 한번 짚어보자. 처음에 이제 그렇게 시작이 된 거죠. 근데 얼마 안 가서 이제 조금 들여다 보니까, 제가 이제 학생일 때는 그냥 이제 학계가 그렇게 안 보였지만, 이제 기자라고 해서 약간 거리를 두고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실망스러운 거예요. 굉장히 실망스럽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철학 분야를 먼저 동양 철학, 서양 철학에서 이제 신문에 연재를 하고, 그러면서 조금씩 이제 또 공부를 해가면서 다른 파트도 이제 넓혀간 뭐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말씀이 나오셔서 그런데, 책은 95년에 나왔지만, 네. 신문에 연재할 때는 훨씬 이전. 그렇죠. 93년. 네. 제 기억으로는 제가 1년차 편집자가 93년이었었는데, 그때 아마 저는 이제 제 기억으로는 문화일보의 학술면에서 선생님 글을 좀 기억이 나는데, 이게 뭐 서양 철학, 동양 철학 뿐만이 아니라 역사학, 뭐 사회학, 정치학, 법학, 이런 학문들이 이제 광복 이후에 어떻게 성장해 왔고, 그 과정에서 각 학문의 주요한 학자들이 누구이고, 현재 95년도 요 그 시점에서 그 실상은 어떠한가, 뭐 이런 것들을 아주 잘 보여주는
그런 책이라는 느낌 또는 그런 기억이 조금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이후로 출간된 지 30여 년이 지났는데 그 현대학문의 지성사라고 할까요? 그 책이 여전히 이 책이 유일한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아마 저희도 복간을, 이 책은 그 찾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있어야 마땅한 책이고 참고할 만한 사람이 있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기간은 그대로 존속되니까요. 물론 이제 그 후에 30년은 누군가 또 하겠죠. 또 누군가 나와서 하겠지만 이 기간을 알려면 사실 이제 이 책밖에 없는 거죠. 결과적으로. 네네. 그냥 좀 더 이어지면 이 책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그 당시에도 불구하고 실명 비판이었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각 분야의 학문 영역에 해당하는 연구자와 그 선생님들의 성과와 한계들이 아마 상당히 냉정하게 평가를 하셨던 것 같고, 그 번역과 표절의 문제도 아마 30년 전에 일찍이 좀 제기를 하셨고, 근데 이니셜로 표현하시긴 하셨지만 누가 보면 금방 알 수 있게 돼 있는 거고, 혹시 뭐 당시에는 뭐 그런 어떤 항의라든지 또 반비판, 비판 뭐 이런 것들을 혹시 있으시다면 에피소드처럼 한번 들려주실 수 있으세요? 비판은 직접 들어본 적은 없는데 뒤에서 욕을 많이 한다고 뭐 알지도 못하면서 이제 흔히 하는 말로 알지도 못하면서고, 최재석 교수라고 고대 사회학과 그 문화인류학 교수님인데 저도 교양 시간에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그 학문 회고하는 코너에서 그 사회학 분야에 대해서 이하는 논설위원이 쓴 거는 다 맞다 이렇게 했죠. 찾아보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최재석 교수의 평이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로자인가 이현우 씨가 또 하여튼 그거를 잘 평가를 해준 글이 있고, 사실은 이제 조금 넓은 의미를 갖는 거는 제가 이제 그 표절 또 오역 그 다음에 이제 그 책에 본 내용 이 세 개를 관통하는 거는 제가 그때부터 관심을 가졌던 거는 우리 스스로 학문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의문이었고, 결론은 사실 좀 부정적이었습니다. 부정적인 결론에 도달한 거는 결국 우리가 근대 학문이 서구 학문이 이식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못했다는 거죠. 그건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일본하고 비교를 하면 일본에서 처음 대학이 생겨지고 이럴 때 보면 그 초기에 그 교수진들이 대부분 다 현지에 유학을 다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이 서양 철학에서는 이 하이데거 제자들 중에 교토학파라는 게 있거든요. 그 교토학파라는 사람들은 이미 다 19세기 말에 이 유학을 해서 가다모나 이런 사람들하고 보니까 수업을 같이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수준을 갖고 와서 시작을 해도 사실 될까 말까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일본 저기에서 뭐 석사학거나 학사들이 다 대학 교수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출발을 한 거는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그럼 이 사람들이 바로 다음 세대를 제대로 인도를 하고 자기들은 빠지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대가 행세를 했어요. 대가. 그 사람들이 대가가 돼버리니까 이게 뭐 사실 그 정도 해가지고 학문 트레이닝 그 정도 해서는 제가 볼 때는 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계속 한 30년 가까이 악영향을 미치면서 하나의 뭐랄까 이제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동양 철학은 또 그나마 또 그보다 더 엉성한 상태로 시작을 했는데, 얼마 전에도 동양 철학 하는 분 들어보니까 동양 철학을 하는 순간 예를 들어 한국 철학을 한다. 한국 철학을 한다 하면 한국 철학의 16세기 이후는 관심을 안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학문하는 이유는 현재 때문에 하는 거예요. 현재 때문에. 근데 현재는커녕
16세기 이후는 뺀다. 그건 뭐예요? 자기들만의 공간을 만들어 놓고 이게 학문이다 이름 붙여 놓고 이 안에 다른 파벌은 들어오지 마라 해놓고 그거 가지고 학생들을 불러다가 전공이랍시고 이게 공부라고 완전히 엉뚱한 거를 심어주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현실과 관련돼서 연결지어서 질문하면 공부 다 해라. 입 다물어라. 그거죠, 뭐 그거. 네. 그런 얘기는 좀 이따가 좀 더 깊이 한번 다뤄보고요. 임명욱 선생님께 잠깐 이야기를 돌리면 좀 재미있어요. 임명욱 선생님은 이제 94년생이시고, 이제 이 책은 95년도에 나온 책이란 말입니다. 참, 신문에 쓰고 있을 때는 아마 미토콘드리아 근데 이제 아까 기어다니거나 발을 뗀 이제 그런 정도였던 건데 좀 뭐 궁금합니다. 임 선생님은 이 책을 이제 보셨을 터인데 간단한 소감부터 한번 들어보고 이제 선생님 이야기를 더 듣고 싶어요. 제일 큰 뭐랄까 느낌은 정말 한국 사회 혹은 한국에서의 어떤 학술 생태계라는 것이 굉장히 열악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느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식민 지배 그리고 어쨌든 자력으로 근대화하지 못했고 학문 체계가 이식된 상황에서 분단 같은 어떤 그런 비극이 일어나면서 지적 생태계가 한번 또 이제 중간에 이제 언급이 이제 되잖아요. 굉장히 많은 학자들이 실종되거나 혹은 이북으로 가가지고 또 그런 학술적 자산들을 또 상실하고 또 이제 일본과의 어떤 교류나 이런 것들 그런 어떤 식민 질서에서 있었던 학술적 기본이 해방 이후엔 또다시 단절이 되고 그러면서 50년대, 60년대에 정말 뭐랄까 거의 무에서 모든 걸 시작해야 됐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앞서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런 열악한 생태계 속에서 토양을 잘 가꾸고 거기서 기초를 다졌어야 되는 상황에서 이제 그런 어떤 뭐랄까요 발전보다도 이제 결말에 좀 나오죠. 이제 대충주의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이 이제 굉장히 좀 놀랐어요. 이렇게 날카롭게 글을 쓰셔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그 초반에 이제 생태계를 꾸린 분들보다도 그분 밑에서 공부를 했던 분들이 굉장히 어떤 그런 안타까움을 많이 이제 그 책에 이제 묘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책을 교과서로 내가 공부를 해야 되나라는 어떤 그런 뭐랄까요 한탄이랄까 그런 걸 생각하면은 일단 저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대학원에서도 공부를 하고 책을 읽으면서 느낀 거는 이 95년과 2022년 사이에 굉장히 괄목할 만한 발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2022년까지의 그 발전이 또 생겼다는 것도 굉장히 이제 고무적이고 저는 그런 차원에서 좀 역시 내가 이렇게 편하게 공부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다양한 학술적 자산들을 즉각 이제 맞닥뜨리면서 공부를 할 수 있고 그런 것은 굉장히 감사한 일이라는 생각이 일단 먼저 좀 들게 됐죠. 우리 학명과학부 서문에 보면 대단히 이제 지금도 되게 유효한 그런 문장인 것 같은데 20세기 한국 지성사회 복원의 의미를 두고 정리를 하신 건데 뒤늦게나마 전통 문화를 현대 문명과 접목시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식민지와 전쟁이라는 악조건 속에서 전통의 보존을 힘쓴 일부 선각자들의 지적 성과를 정리한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나왔고 선생님이 앞에서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우리 지성사회 복원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면 그때나 또 그렇고 지금도 여전히 필요하다. 근데 어느 순간 이런 담론이나 지성사회 복원이라고 하는 작업들이 조금 좀 희미해져 버린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건 뭐 사실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정치화죠, 정치화. 특히 이제 지식인의 주력군, 소위 말해서 민주화 운동과 연계돼서 형성이 됐던 소위 인텔리겐차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이 인텔리겐차가 이제 민주화 이후에 정치에 예속이 되면서 공적 공간이 사라진 거죠. 공적 담론이 사라지고 전부 이제 파당적인 이 의논만의 지배를 하고 또 그 정치 세력에다가 자기를 투항하고
그런 사람들이 어떤 정치 문제에 관심을 갖더라도 자기 진영이라도 과감하게 비판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허물어졌죠. 근데 그 허물어질 수밖에 저는 없다고 보는 게 그게 이제 연결이 된 게 저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학문적 뿌리가 깊지 못한 사람들이 표절도 하고 오역도 하고 또 정치권 기웃거리고 또 어설프게 저 학문적인 트레이닝도 안 됐는데 그 대중적인 책 몇 개 써가지고 대표적인 사람이 한원상 같은 사람이죠. 그런 식으로 평생을 그걸로 우려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런 사람은 지탄의 대상이 돼야 되는 거죠. 그거에 대한 분노는 예나 지금이나 사실 똑같죠. 똑같죠. 오히려 누구죠? 그 강준만 교수 같은 경우는 요즘 보면 훨씬 건강하지 않습니까? 저랑 뭐 좀 경험도 있고 소송도 하고는 했지만 그러나 결국 그 사람의 진정성이라는 건 한참 있다 드러나는 거죠. 저는 뭐 그때 저는 조선일보 있고 강준만 교수는 조선일보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지만 저는 안에서도 조선일보 문제 많다고 계속 지적을 했고 내부 혁신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편이었기 때문에 요즘 또 진중권 선생도 마찬가지고 그걸 이제 잘 지켜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진영화가 제가 볼 때는 문제인데 사실 진영화 이전에 바로 이쪽 학계를 제가 옛날부터 지켜봤을 때 여기가 제대로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언제든 정치 바람에 휩쓸릴 수밖에 없는 이게 이제 결국 전체적으로 우리 한국 사회 지식인이라는 이제 개념 자체가 사라지게 만든 그 틀이죠. 이현 선생님 말씀 들으시고 나서 선생님 생각은 또 어떠신지 인 선생님. 네, 저는 이제 한국 어떤 지성사를 그 95년 시점에서 4개의 세대로 구분하셨던 게 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1세대는 이제 어떤 일본 제국 질서에서 훈련을 받은 그런 학자들이었고 2세대는 전쟁과 분단이라는 상흔 속에서 좀 이제 무에서 시작을 했고 좀 불완전한 어떤 그런 유산들을 남겼고 3세대가 이제 그들을 극복하려고 이제 미국의 어떤 그런 학풍을 많이 빌려오고 그런 혁신을 시도했던 사람들로 평가를 해주셨는데 그 시점에서 이제 4세대에 대해서 굉장히 아직 이 사람들은 소장파니까 유보적인 어떤 그런 평가를 내리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굉장히 이 어떤 4세대 그들의 특징은 광주 어떤 그런 항쟁이나 혹은 다양한 민주화 투쟁이나 등을 겪으면서 굉장히 정치화되어 있는 경향이 강하다라는 그런 걸 이제 서술을 하셨던 거로 기억이 나는데요. 그런 것이 사실은 이제 뭐랄까 지금까지 흘러온 어떤 그런 상황을 굉장히 예시적으로 표현하셨던 거 아닐까 생각도 좀 듭니다. 뭐 어떤 이제 그때 이제 뭐랄까 그때부터 어떤 이런 조짐이 있었던 건지 아니면은 정치적 어떤 그런 우연성이나 사건들의 개입으로 또 그런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간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 면에서 뭐랄까 지금의 어떤 그런 공론장이 굉장히 정치화돼 있고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파당화돼 있고 그런 사회의 제 세력이나 혹은 국가 등으로부터 독립돼 있는 그런 공적 영역이라는 의미에서의 공론장을 다시 이제 건강하게 부활시키는 게 앞으로의 어떤 그런 뭐 5세대, 6세대, 7세대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세대들의 어떤 그런 과제가 아닐까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약간 좀 이제 그 맥락에서 예전하고는 아마 좀 다를 겁니다. 뭐 생겨나더라도 뭐냐면 예전에는 집단화였잖아요. 이제 인텔리겐처의 집단화였다면 아마 다음 세대는 철저히 개인 베이스로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임명무 군처럼 이제 이렇게 하면서 자기 그 영역에서 자기 확실하게 자리를 잡고서 이 소위 오디언스를 확보하고 또 메시지를 주고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망처럼 이제 형성이 되지 옛날처럼 그렇게 뭐 누구 이름 아래 깃발 아래 그런 시대는 지나갔고 다만 이제 이 지적인 어떤 수준 또 지적인 정직성 이 두 개를 기반으로 하면서 독자들하고 이 지식인들이 대화하는 이거는 빨리 복원이 돼야죠. 학문 분야도 마찬가지고 저희들도 일반적으로 생활인으로서의 영역도 마찬가지인데 대단히 그 시대적 상황 때마다 어떤 절실한 자기 문제 의식들을 다 갖고 있는 것 같은 그렇죠. 생각이 들고 근데 그런 면에서 보면 그 세대별 의식과 학문 주체들이 어떤 주요한 문제 의식이나 학문의 동기도 되게 달라진다고 보여지는데요. 네, 그렇죠.
이게 두 분에게 공통적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그 이한우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95년도까지를 아마 친다면 그 앞 세대들은 어떤 문제 의식을 주로 절실하게 가졌었던 거고, 또 임 선생님께서는 지금 세대들은 또 어떻게 자기 학문의 절실함들을 그 공부와 연결시키는 건지 좀 이렇게 좀 교차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 네. 그런데요. 편하게. 제가 뭐 근데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근에 어떤 그런 경향성이 굉장히 일단은 학계 어떤 구성원 수도 많아졌고 분야가 넓어졌고 또 이제 국제 학계와의 접촉 면도 이제 훨씬 커졌잖아요. 그래서 요즘 세대의 어떤 그런 학문적 그런 뭐랄까요 경향성 내지는 화두 같은 것을 사실은 일률적으로 말하기 굉장히 힘든 시대가 됐지만은 그럼에도 제 생각엔 큰 틀에서 좀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는 어떤 그 과학이라고 하는 우리가 어떤 그런 자연계에 대한 탐구와 그다음에 인간에 대한 어떤 그런 탐구, 뭐 인문학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점점 경계가 흐려지고 있는 것들이 좀 최근에 몇 년 사이에 굉장히 두드러진 그런 경향성인 것 같고 그러한 점에 대해서 특히 이제 뭐랄까요 좀 인문적 지식인들이 어떤 식으로 그런 자연계의 그런 새로운 지식이나 변화상이나 그런 탐구 결과들을 흡수를 하고 조화시킬지 같은 것들이 좀 굉장히 좀 많은 그런 고민을 하는 지인들이나 뭐 선배들을 좀 많이 이제 봤기 때문에 그런 것이 좀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쓰신 책 이번에 복간되는 책과도 연관된 지점에서 이제 언급하셨던 게 어떤 동양 철학 혹은 전통 학문 그리고 새롭게 이식된 근대 학문과 서양 학문을 이제 한국의 지식인들이 굉장히 통합하려고도 노력하고 어떤 게 맞는가에 대해서 분열적인 어떤 그런 정체성을 갖기도 하고 또 그거를 정면적으로 거부하려고 하도 다양한 어떤 흐름이 나왔는데 최근에 이제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제 아시아 지역의 어떤 그런 정치, 경제, 사회적 위상이 굉장히 올라가면서 이러한 문제식들이 다시 한번 좀 떠오를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그런 아시아 이제는 이제 동아시아나 어떤 유교 혹은 한학 전통을 넘어서 더 큰 비서구 전통의 일환으로서 부활하고 있는 이러한 어떤 지적 경향성들을 어떻게 서구적 근대성과 또 조율하고 조화하고 독자성을 찾으려고 모색하고 보편성을 발견하려고 또 노력할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제 95년뿐만 아니라 2022년에도 중요한 화두로 계속해서 떠오를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이제 저는 81학번인데 81학번이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이제 선배들이 다 70년대 후반 학번들이잖아요. 그러니까 70년대 후반 학번들의 특징이 나는 한마디로 공부를 제일 안 한 맨날 데모하고 이래가지고 대학교에서 공부가 뭔지조차 모르는 사람들 내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80년대 학번들이 사실 책을 제일 많이 읽었는데 돌이켜보면 쓸데없는 책을 또 많이 본 거예요. 이제 지금 와서 보면 좌파 책을 뭐 엄청나게 봤죠. 저도 뭐 한 4, 5년 동안은 뭐 좌파 책만 보고 뭐 막스도 독일어로 읽고 이제 그랬던 건데 거기서 우리가 사실 제 자신의 문제이기도 했고 용기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내가 공부를 하다가 이게 세상에 전혀 소용이 없는 학문이면 빨리 접어야죠. 빨리 접고 정직하게 아까 말한 것처럼 진짜 정직한 마음으로 싹 지우고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그때 더 이상 이 좌파는 세상에서 희망을 담는 언어가 아니다. 특히 이제 막스는 그래서 저 혼자 이제 대학원에서 처음 그럼 우파로 가야 되는데 이 우파가 이게 어디서부터 공부를 해야 이게 우파가 되는 건지 지금도 근데 제가 참 잘한 것 같은 게 그리고 처음 읽은 게 로크의 재산권 문제였어요. 결국 그 재산권에 대한 이해가 없이 서구가 저렇게 갈 수 있었던 거는 결국은 프로퍼티를 인정하는 데서 이게 출발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뭐 우파라 하는 사람들 입에서도 재산권 문제 나오지도 않아요. 그게 있어야 개인이 서는 거거든. 개인주의라고 하는 게 하나의 어떤 이데올로기로서 이념으로서 정립되려면 재산권 개념이 정립이 돼. 이게 역설적으로 막스적인 거 아니에요. 사회 경제적 기반이 있어야 상부 구조가 있는 건데 우리는 이 부분은 전혀 하지도 않고
마치 그러니까 이제 지금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게 나라에 있는 게 다 우리 공유재산처럼 생각을 해요. 그 하나하나가 다 그렇게 기여를 통해서, 개인의 기여를 통해서 형성이 됐다고 이해를 안 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좀 고통스러웠죠. 왜냐하면 5년 동안 공부한 게 거의 쓸모가 없이 돼버렸으니까. 그러나 이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 다행히 제가 그때 이제 하이데거를 공부하고 있었고, 그거 말고, 제 본래 공부 말고도 이거 뭔가 자유주의적 사고를 갖는 게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서 이제 로크 읽고, 그 다음에 존 스튜어트 밀 자유론 읽고 이러면서 어떤 아주 기초적인 걸 이제 쭉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바로 그거를 하면서 느끼는 게, 저랑 세대를 같이 했던, 학생운동 같이 했던 이 586들이 앞으로 무슨 짓을 저지를지, 저렇게 남에 대한 이해도 없고, 지밖에 모르고, 지 행위는 개판으로 하면서 말은 거창하게 해가지고 거창한 말로 세상을 지배하려고 드는 이 그릇된 패턴이 이게 결국은 이 우리 사회에 아주 독이 될 거다 했는데 지금 뭐 완전히 극한까지 가버린 거죠. 그런 이제 문제의식을 이제 다행히 저는 어떻게 저 혼자 그렇게 좀 관리를 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을 쓸 때도 그 좌우가 없었죠. 뭐 그래서 그 책에 뭐 좌우가 없고, 이 왼쪽에 있다 하더라도 그 기반을 갖고 있는 분들은 학문적인 차원에서 제대로 접근하는 분들은 제가 적극적으로 평가를 하자 해서 했던 거고, 그러나 하여튼 뭐 근본 문제는 하여튼 이게 뿌리 없음이 저는 제일 그 문제고, 다행히 얘기 들으니까 이제 그런 게 많이 좀 회복이 됐다고 하니까 그 앞으로 기대를 좀 가져보고, 사실 그 과정에서 아마 제가 그러면 나는 이제 이런 의식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신문기자를 하고 있었지만 저는 이제 신문기자는 그만두는 대로 다시 나는 학문으로 돌아갈 거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한 그걸 놓치지 않으려고 좀 전문성이 있는 이제 영어나 독일 쪽의 사회 철학이나 역사 철학 책들을 계속 번역한 이유도 사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나 이제 결과적으로 좀 다르게 됐죠.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일부격이 되는데, 아마도 이제 복간의 의미와 책에서 이렇게 나왔던 문제의식들을 이렇게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두 번째 대담에서는 좀 이렇게 우리의 문제, 우리 학계에 처해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 어떻게 해 나갈 수 있는지, 또 나름대로 경험과 또 현재 지금 대학원에서 공부 중이시니까 그 이야기를 좀 나누는 걸로 하고요. 잠깐 브레이크하고 두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죠.